4월 25일 화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네, 상클 본방사수하고 영화 관람권 받기. 자, 어제 당첨자 두 분 이렇게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증사진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간추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 방안이 논의될 거라며 성명도 따로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교민 28명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3년간 무려 10배 오른 일부 주식이 어제 이유 없는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주가 조작 정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목을 지금 계속 다 매도 물량을 던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 주가가 갑자기 좀 하락하는 이슈가 있는데 자체 이슈는 없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AI 기술 경쟁에 일론 머스크, 아마존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 정리하고요. 바람 피우면 재산을 주겠다고 쓰인 남편의 각서. 이혼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수단 교민 구출, 이 작전명이 약속을 뜻하는 프라미스였는데 네. 이 약속처럼 정말 안전하게 사우디아라비아로 탈출해서 참 다행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탈출한 교민들 중에 어린아이를 안고 계신 엄마도 있더라고요. 건강하게 서울공항까지 오실 수 있도록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비 예보가 있던데 언제까지 내릴까요? 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점점 위쪽으로 확대되면서 현재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3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1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의 양이 적다 보니 건조특보가 계속 유지되겠고요. 남부 내륙은 일부 해제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잠깐 쌀쌀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최저기온 10도, 한낮에도 14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겠고요. 이 쌀쌀함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12도, 대구 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습니다. 한낮에는 춘천, 청주 13도, 남부지방도 창원 12도에서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강수 시간과 출퇴근길이 겹치는 지역은 교통안전에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출근길은 특히 도심 향하는 교통량이 많죠. 의정부나 노원구 쪽에서 도심 방향으로들 많이들 이동하실 텐데 동부간선로 노원교부터 성수까지 51분이나 소요되고요. 북부간선로도 종암동 방향으로 신내나들목부터 원릉교까지 답답합니다. 그 밖에 분당이나 용인, 구리 지역에서도 도심으로 많이들 출근하실 텐데 이곳들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분당에서 강남 들어서는 길, 분당 수서로는 복정교부터 탄천 1교까지 어려운데요. 빗방울로 도로가 좀 젖어 있는 모습이니까 안전운전 해주시고요. 1번 경부선 이용해 분당에서 강남 진입하는 길도 금토분기점부터 반포까지 막히고 이전으로는 죽전 부근에서도 속도 떨어집니다. 이 시각 판교에서 반포 통과하는 데는 39분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171번 고속도로에 이용해서 수지에서 서울 진입하는 길은 서수지부터 서분당까지 답답하고 구리에서 도심 향하는 길 100번 고속도로는 남양주부터 상일까지 정체입니다. 안전띠 전자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5박 7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순방을 동행 취재하고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워싱턴에 도착했죠. 국빈 방문 첫날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 반쯤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앤드류스 공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장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이동해 조금 전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최고 경영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넷플릭스는 이 자리에서 K 콘텐츠에 앞으로 4년간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에도 참석합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동하는 중에 공개된 외신 인터뷰가 또 논란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 중 한일 관계에 대해 100년 전 일을 갖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이 필요한 것이며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의 국내 정치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인가 의심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당황스럽고 참담하다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은 일본의 무조건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식의 접근은 미래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한일 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고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빈 방문 내내 일본 이슈가 쟁점화될 것이란 우려와 함께 순방 성과가 반감될 수 있는 우려, 그리고 이런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단은 이번 일정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요. 네, 방금 김 기자도 말했지만 이번 국빈 방문에서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성과들이 있잖아요. 네, 이곳 시간으로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선 확장 억제가 핵심 의제로 꼽힙니다.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로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오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하고 미 전략 자산 전개에 있어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한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이 두 가지 방안을 문서로 남기기 위한 조율을 막판까지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회담 직후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불리한 조건들을 얼마만큼 완화시킬 수 있을지도 쟁점입니다. 이 밖에 최근 윤 대통령이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됐던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함께 미중 대립 구도 속에 우리 정부가 추가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설 새로운 방안이 분명히 논의된다면서도 양국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발표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선 회담 뒤 별도의 성명이 나올 예정입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소식을 전하며 한국이 지난 2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 약 133조 원을 투자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6일 정상회담을 한 뒤에는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별도의 성명을 내놓을 거라고 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다만 전 세계나 양국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없을 거라면서 경제나 인적 교류 면에서 투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도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국빈 방문에 대한 설명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이미 3,30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해준 것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already appreciate what the Republic of Korea is doing, and we would welcome any additional contribution by any nation who wants to see Ukraine continue to succeed on the battlefield. 한편 최근 불거진 미국의 한국 도청 의혹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사과하겠냐는 질문엔 앞으로 며칠 동안은 한미 관계를 넓히고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거라며 답을 피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수단 군벌 간 무력 분쟁으로 위험에 처한 현지 교민 28명이 수단에서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사우디 제다에 도착한 우리 교민들은 다른 군용기로 갈아탄 후 오늘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우리 군용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민들이 군용기에서 내리자 사우디 군 관계자들은 박수를 치며 다가와 장미꽃을 선물합니다. 수송기에서 내린 교민들은 안도감에 활짝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약 10여일간 수단 내 무력 충돌로
지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철수를 희망하는 우리 국민 28명 전원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교민 철수 작전명은 약속이란 뜻의 프라미스였습니다. 교민들은 교전이 한창이던 수도 하르툼에서 북동부 항구 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약 840km 거리를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돌아가는 경로를 택했기 때문에 이동에만 하루가 넘게 걸렸습니다. 포트수단에서 교민들은 우리 군이 준비한 군용기를 타고 사우디 제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로 갈아탄 교민들은 오후 4시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단 정부군과 반군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밤 12시부터 72시간 동안 휴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수단에서는 지난 15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후 지금까지 400여 명이 숨지고 3,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인 대성홀딩스와 삼천리도 여기에 속했는데 이들 업체는 공통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매일 또는 매달 조금씩 주가가 오르면서 많게는 10배까지 올랐습니다. 올 초 저희 탐사 취재팀이 이들 종목의 주가가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아서 취재를 해왔는데요. 취재 결과 주가 조작 정황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국내 한 도시가스 업체의 지주회사 주가 차트입니다. 3년 전 주가가 최저 금액으로 지난 3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오른 주가만 10배 이상.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당 가격은 순이익의 400배가 넘습니다. 또 다른 도시가스 업체의 주식 그래프입니다. 2021년까지 5, 6만 원대였던 주식이 2022년부터 계속 뛰더니 50만 원 가까이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두 종목 모두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목을 지금 계속 다 매도 물량을 던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 주가가 갑자기 좀 하락하는 이슈가 있는데 자체 이슈는 없어요. JTBC 취재진은 하한가를 기록한 주식 중 최소 6개 종목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주가를 조작한 일당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입니다. 신규 투자자를 모집했다며 증권사를 추천해달라고 합니다. 또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때는 투자금 규모가 커서 여러 계좌로 나눠 매매해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일당들이 이 돈을 대리 투자해 시세를 조작해 온 겁니다. 수개월마다 수익을 정산해 일당과 투자자들이 절반씩 나눠 챙긴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겐 수익 정산 관련 문자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삭제하라고 하고 금감원에서 전화가 올 때의 유의사항도 알려줍니다. 주가 조작 일당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골프 회원권 등을 사서 빼돌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뭔지 이제 한 달 돼가지고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골프 레슨이 이루어지기는 하나요? 네, 레슨 하고 있어요. 금융당국은 주가 조작 정황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열풍기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0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4명과 소방대원 1명이 다쳤고 또 다른 공장 관계자 50명이 대피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진 불에 주변 공장 건물까지 모두 12개 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천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생방송 시청 인증하고 영화 관람권 받기, 시청 인증 사진 찍어서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영화 관람권 보내드립니다.
샵 상암동 클래스 태그 붙여주시고요. 오늘도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월드 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이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락 이슈 이도선 기자. 오늘 어떤 도시락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가볼까요? 네. 제가 좋아하는 햄버거가 나왔네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인터넷에서 배웠다인데요. 이 좋은 걸 배웠어야 했는데 영 좋지 않은 걸 배워서 써먹었습니다. 이 대체 뭘 배워서 어떻게 써먹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헬멧을 쓴 남성 2명이 멈춰선 이곳 불안합니다. 금은방 앞에 뭐 두드리죠. 유리문을 저렇게 바로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망치로 이용해서 저렇게 했는데 여러 번 내려치니까 금방 깨졌어요. 안에선 진열대 덮개를 저렇게 덮고 귀금속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았습니다. 순식간에 열고 훔치고 도망까지 쳤는데 고작 49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2천만 원어치를 훔쳤다고 합니다. 피해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영업을 못하고 또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참 인터넷에서 뭐 저런 걸 배워가지고 써먹었는데 많이 본 수법이긴 해요. 네, 최근에 저희 도시락 이슈에서도 말씀드렸고 네. 최근에 다른 뉴스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이 일당 지난 1월에는 서울 도봉산 근처 그물방을 털었다고 합니다. 이 지난달에도 수원과 성남에서 범행을 하려다가 이 행인에 들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산 주변에 있는 그물방만 노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고 이 산에 숨겨둔 옷으로 갈아입고 등산로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반대편 입구에 미리 차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근데 결국 다 붙잡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뛰는 도둑들, 뛰는 절도범들 아무리 뛰어봤자 그 위에는 경찰들이 날고 있죠. 네. 이 CCTV 영상 등을 통해서 동선을 추적했고 옷을 갈아입고 차를 바꿔 타고 뭐 오토바이도 다 훔쳐서 해도 다 붙잡힙니다. 네. 이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거주지 금세 특정이 됐다고 하고요. 이 두 사람 바로 붙잡혔습니다. 이 2인조 절도범들은 반찬 가게 사장과 배달 대행 업주로 처음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둘이서 반찬 가게에서 일하다가 오늘 귀금속 한번 훔쳐보자 뭐 이래가지고 뭐 오션스 11처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뭐 그런 건지 이 반찬 가게 사장 그리고 배달 대행 그 업주 이 두 사람이 알고 지내다가 이런 일을 벌인 건데요. 네. 이 생계 활동이 어려워지자 올해 초부터 합심을 해서 이 좋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 대상을 사전 답사하고 이동에 필요한 오토바이도 미리 훔쳤다고 하는데요. 모두 3,600만 원어치 귀금속을 챙겼는데 이 돈, 이 물품 멀리 강원도까지 가서 처분을 하고 도박과 카지노 등을 하며 탕진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이미 구속된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오늘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생계 활동이 어려워져서 범죄를 했는데 도박을 했다? 카지노? 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핑계가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제대로 처벌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도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 도시락인데요. 네. 바로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짜고 친 거래. 이거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그 남모 씨 일당 저희가 네. 계속해서 심층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관련 소식인데요. 집 60채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비싸게 팔았다는 의혹을 저희 JTBC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일당들끼리 사고 팔아서 실거래가를 2배로 부풀린 정황도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남씨 일당이 인천에 지은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지난해 가을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4건이 갑자기 거래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LH에 넘긴 걸 빼면은 4년 동안 매매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에게 집을 사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비싼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려서 비싸게 팔아 넘기는 거군요. 네, 그렇죠. 최근 실거래가 그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거를 확 부풀린 거죠. 이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한 아파트가 있는데 지난 1월 2억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씨 일당들은 이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 지난 9월과 10월에 이 3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4건이 한 번에 거래가 됐는데 가격 2억, 3억 9천, 거의 2배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수상하고요. 네. 뭔가 좀 그 더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나는데 저희 JTBC 취재진이 직접 이곳에 가봤습니다. 네. 이 거래가 신고된 곳에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집주인이 남씨 일당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이 같은 일당끼리 사고 팔아서 시세를 띄웠을 것이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전세 사기뿐 아니라
LH에 고가로 팔았다는 그런 의혹, 그리고 실거래가 조작 의혹까지 정말 종합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네. JTBC도 계속해서 추적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그 전세 사기 피해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나쁜 집주인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도 있다고요? 네, 그런 게 생겼더라고요. 이 집주인의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까지 공개를 하는데 이 공개되는 집주인 숫자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이트입니다. 이 운영자는 제보를 받아서 2주 동안 검증을 거치고 집주인에게 통보도 하고 그다음에 게시를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인데요. 이것 역시 이 명예훼손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잠깐 설명해드린 적이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사이트, 그 사이트의 운영자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개하는 취지는 이해가지만 늘 이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알아서 이렇게 신상 공개하는 건 조금 위험하다. 그거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보시죠. 네, 세 번째 도시락도 바로 꺼내볼까요? 하얀색 도시락 뒤집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2번 울린다인데요. 이 희소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사연. 주사를 한 번 맞는데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비싼데 다행히 건강보험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영상 보시죠. 네, 척수성 근위축증을 가진 이 김명지 씨의 모습입니다. 온몸의 근육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한 600여만 원을 내고 맞는 주사 덕에 그동안 버텨왔는데요. 이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1억 원이나 되는 가격을 부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왜 보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이 김 씨 측이 만들어 제시한 원래 그 기존에 있던 운동 그 평가 기준을 믿을 수 없다면서 보험 적용 대상에서 탈락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60도로 동영상을 찍고 10초 이상 유지로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3초가 버티기만 하면 되거든요. 맞기 전 상태로 점점 돌아가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숨 쉬는 것도 원래 좀 더 편하고 목소리도 좀 더 잘 나오고 이랬었는데 근데 치료제가 있는데 그걸 못 쓴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심평원이 원래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높여서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3살 이전에 증상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진단을 받아도 보험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무 보존 기록이 10년일 텐데 예전 진료 기록을 미리 확보해두지 않으면 보험을 못 받는 셈인데요. 또 다른 환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진료 기록 여부를 물어봤더니 아마 파기되고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무 보존 기록이 10년인가라고 제가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이대로 살다가 죽어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네,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 치료제에 대한 심사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좀 환자 입장에서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오늘 잘 들었고요. 월드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온주 캐스터. 미국 CNN 방송이 여성의 전성기는 40대까지라는 성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앵커 돈 레몬을 사실상 퇴출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2월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여성 후보인 니키 헤일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문제 삼자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막말을 해버린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is whole talk about age makes me uncomfortable. Nikki Haley isn't in her prime. Sorry. When a woman is considered to be in her prime in her 20s and 30s and maybe 40. 아이고, 같이 방송을 진행하던 여성 앵커조차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또 말해버립니다. Are you talking about prime for being president? What the facts are. Google it. Everybody at home. When is a woman in her prime? 아무튼 이 퇴출당한 돈 레몬 앵커 트위터에 당황스럽다는 글을 올리면서 충격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 이게 8년간 황금 시간대 CNN 대표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야,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네요. 예, 근데 사실 하루아침에 잘린 그 앵커가 이 형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네네.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폭스뉴스 간판 앵커인 터커 칼슨인데요. 칼슨? 네, 칼슨 유명하죠. 네. 자, CNN 보도 보시면요. 터커 칼슨 out at Fox News. 터커 칼슨이 폭스뉴스에서 나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그동안 극도로 보수적인 발언이 논란이긴 했지만 아마도 이게 결정타였던 걸로 보입니다. 최근 폭스뉴스가 2020년 대선 조작론 보도와 관련해서 무려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배상하게 됐는데 우와, 네. 이 조작론의 적극적인 전파자가 이 칼슨 형님이었다고 하네요. 1조 원이면 사실 뭐 책임을 안 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폭스뉴스 팬 중에 칼슨 팬이 워낙 많아서 좀 보수 팬들은 아쉬워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학생들을 태운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황당한 행동을 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다 뭐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한 일을 하는데 함께 보실까요? 네.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역시 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장난치면서 놀고 있고요. 몸을 막 옆쪽으로 돌려서 다리를 통로 쪽으로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보셨나요? 아이고, 네, 어떡해. 버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애들이 쿵 하고 이 좌석에서 튕겨져 나갔고요. 앞좌석 등받이에 얼굴을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애들을 태웠으면 더 안전운전을 해야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저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운전기사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리에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친다면서 이렇게 한 건데요. 놀란 아이들이 왜 그런 거냐고 울먹이면서 묻자 운전기사는 되레 이제 알겠지? 라고 하면서 앞을 보고 자리에 똑바로 앉으라는 말만이 거듭했다고 합니다. 약간 충격요법인가요? 근데 참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꼭 저런 방법을 써야 했을까 싶네요. 위험하잖아요. 네, 애기들 다치면 어쩌려고요. 이 상황을 애들로부터 들은 그 학부모들은 당연히 학교 측으로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그럴 만하죠. 네, 운전기사는 자리에 제대로 앉지 않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라고 항변하긴 했다는데요. 하지만 결국 해고로 이어졌고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네, 뭐 의도가 어쨌든 적절한 방법은 진짜 아니었습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운전기사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인데요.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엔 손재주가 참 남다른 베트남 청년 만나보겠습니다. 엎드려 타는 이 오토바이 참 특이하죠? 근데 어디선가 좀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 네네네. 네, 바로 그 영화 배트맨이 타고 다니던 배트포드입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의 이동수단으로 등장하는 건데요. 이 청년이 이 오토바이 직접 만들었대요. 좀 불안해 보이는데 실제 도로에서 탈 수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도로 안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전기 엔진도 장착했고 길이가 3m에 무게가 250kg이 나가는데 영화 속 모습과 95%의 싱크로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저걸 직접 만들었잖아요. 원래 뭐 저런 걸 만드는 사람인가요? 이 청년이 건축대학 졸업생이라고 해요. 집 짓는 게 전문이지만 배트포드 만들기에 빠진 이유는 우연히 영화에서 보고 홀딱 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트맨처럼 한 대 갖고 싶다는 이 생각에 관련 이미지를 수입하고 각종 부품을 직접 조립하면서 1년 반 가까이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 하나 해볼게요. 요거 만드는데 제작비 얼마나 썼을까요? 일단 자기가 했으면 인건비는 안 들었을 테니까 그래도 한 수천만 원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한 억대 가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억대, 비슷합니다. 정답은 약 2억 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화 한 1,100만 원 정도. 억대 아니네요. 억동. 예. 1,100만 원 정도 들었다 그래요. 생각보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근데 영화에서 그대로 꺼낸 듯한 오토바이를 갖는 비용치고는 지금 퀄리티를 보시면 나름 저렴한 수준으로 끝내지 않았나. 보이네요. 네, 저는 좀 부러운 게 이걸 만들 수 있는 저 친구의 그 기술력이 부럽습니다. 그러게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오랜 꿈을 이뤘다고 하니까 뭐 이 기쁨, 돈과 비교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머스크도 아마존도 가세, AI 전쟁 격화. 챗 GPT가 쏘아올린 생성형 인공지능 전쟁.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챗 GPT를 앞세우고 있고 구글은 최근 챗 GPT의 대항마 바드를 출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최근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그리고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까지 참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생성형 AI 개발 경쟁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IT 전문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이런 기술 트렌드들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짚어줘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기존 데이터와 비교 학습을 해가지고 새로운 미디어 창작물을 내는 게 이제 생성형 AI다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죠.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네. 자, 근데 인류의 위협이 된다라고 말한 게 일론 머스크예요. 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AI 우리도 만들겠다 이렇게 참전을 했네요. 그러니까 좀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거 6개월 동안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한 일론 머스크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AI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 만든 회사가 이제 X.AI라는 회사로 이제 본인들의 있었던 다양한 회사들을 통합하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뭐냐? 트루스 GPT라고 해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챗 GPT가 자꾸 잘못된 오류들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만드는 GPT는 정확한 사실만 얘기할 수 있는 GPT를 만들겠다. 트루스다.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돈만 쓴 게 아니라 인력들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에 있었던 연구진이나 엔지니어들을 데려오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하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스페이스X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합하는 이러한 형태들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또 일론 머스크가 알다시피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소송을 걸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챗GPT가 우리 트위터의 데이터를 허락 없이 학습을 시켰다. 근데 이제 이 트위터는 내 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너네가 문제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불법적으로 너네가 데이터를 소송을 이렇게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예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S 너희 AI가 똑똑한 게 우리 트위터 자료로 공부한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 번 더 큰 전쟁이 계속적으로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 네. 자, 근데 AI 생성형 AI 관련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신기술이 나오고 있어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자,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죠. 거대한 이 빅테크 기업들, 구글, MS 이 두 회사부터 좀 짚어주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챗 GPT라고 하는 오픈 AI가 이제 오픈 AI 투자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 AI를 가지고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오픈 AI가 그림 그리는 그 인공지능 달리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들의 빙챗에다 탑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본인들이 반도체도 직접 설계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고요. 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시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드라고 하는 생성 AI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썼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어로? 네, 아직은 영어로 물어보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아예 접근이 안 되는데 이제 접근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외에 다양한 또 내부 인공지능 팀들을 합치는 이제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이 모든 걸 촉발시켰던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경우엔 본인들이 못하는 영역들을 다른 것들을 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외부의 웹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러그인의 형태인데요. 예를 들면은 나 일본 여행을 3박 4일 가고 싶어라고 하면 지금까지 챗GPT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소설처럼 그냥 여행을 가는 걸 썼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 보면 여행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행 사이트에 직접 자기가 마치 사람이 검색하듯이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외부에 있는 여행 사이트의 정보가 그대로 나오니까 자기가 몰라도 외부 전문 사이트를 가져와서 붙이는 이런 방식의 플러그인도 요즘에 만들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좀 수익으로도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연결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최근에 사람들의 이거 결국엔 앱스토어 같은 게 새로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앱스토어인데 앱은 지금 우리가 눌러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나 대신 앱 눌러줘서 실행하고 결과까지 갖다 주는 정말 비서 같은 형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도 뛰어들었습니다. 아마존 상황 어떤가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이제 상거래 업체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돈은 어디서 벌고 있냐면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에서 벌고 있어요. 근데 이 클라우드가 단순히 용량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 중에 이번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능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얘네들이 만든 서비스 이름이 베드락이거든요. 베드락.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반함.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큰
암석인 거죠. 넓은 돌.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챗GPT처럼 사용자들에게 직접 뭔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언어 모델의 기본을 만들어 놓을 테니 그것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특화된 서비스를 스타트업들이 만드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연합군을 좀 형성을 했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회사 중에 하나가 저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세 번째 거요? 네, 저 회사가 영국에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저 회사가 본인들이 직접 한 몇 억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회사가 규모가 크지 않은데 우리가 말하는 유니콘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준으로 지금 1,000억 이상을 이미 투자를 받았고 기업 가치는 1조 이상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뒤에서 인프라나 여러 가지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아마존에서 받쳐주겠다라고 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은 우리가 장을 깔아줄게, 여기서 놀아봐, 약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또 협력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AI 시장은 뭐 앞으로도 계속 좀 커질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앱스토어처럼 이제 뭐 우리의 어떤 작은 소비까지도 뭐 나중에 좀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이 생성형 AI 경쟁이 왜 이렇게 치열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2월 달에 나온 타임지를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타임지의 표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저런 식으로 실제로 챗 GPT 화면이 타임의 로고를 가릴 정도인데 저 내용이 뭐냐면 군비 경쟁이란 말이 나옵니다. AI 군비 경쟁인데 군비 경쟁이란 말은 원래 냉전 시대 때 미국하고 소련이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계속 만들던 시절에 비유를 한 거죠. 왜 지금 AI가 군비 경쟁에 비유되느냐? 결국 처음에 우리가 스마트폰 나왔을 때 처음을 차지했었던 구글과 이제 애플이 10년 넘게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선점하는 자가 1등일 테니 지금은 앞뒤 가리지 말고 군비 경쟁처럼 무조건 공격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숫자인데 실제로 챗 GPT의 100만 명 회원 수가 돌파된 기간이 고작 우리가 알다시피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거랑 비교해봐야 놀라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 서비스 중에 제일 빠른 게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트위터나 넷플릭스 같은 것들인데 넷플릭스는 실제로 회원가입 100만 명 만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3년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폰도 100만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데 2달 반 걸렸고 인스타그램도 2달 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스마트폰 시대에 2달 반 걸렸던 게 제일 빨랐는데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5일 만에 100만 명 돌파하니까 야 이거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다 지금 군비 경쟁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 GPT 사용자 100만 돌파가 5일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빨리 처음을 찾아야 된다. 요 싸움이 좀 치열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구글이 과연 코닥의 저주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은 와신 상담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코닥의 저주? 필름 회사? 네, 코닥의 저주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디지털 카메라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회사가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이에요. 그래요? 디카를? 근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놓고 출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출시하면 필름 안 팔리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처음으로 출시한 건 일본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뒤늦게 냈지만 그동안 개발 안 했기 때문에 뒤쳐져서 결국 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글도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논문들이나 새로운 거는 원래 2017년에 구글이 다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시작을 안 하고 연구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챗GPT가 나오니까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쫓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바드가 한 번에 좀 쓴 실패를 보고 최근에 아예 팀 자체를 바꾸는 이러한 변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와신 상담할 것인지 아니면 구글의 저주가 빠질 것인지 이거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골드러시잖아요. 근데 골드러시 때 생각해보면 돈 제일 많이 번 게 청바지 장사거든요. 그러면 캐러 갈 때 입는 작업복.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청바지 장사의 포지션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네, 왜냐하면 모든 회사들은 다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뭔가를 만든다는데 결국 만들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가 GPU 같은 인공지능 칩이거든요. 근데 그 칩은 거의 지금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는 새로운 청바지 장사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결국에는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이런 것처럼 돈은 결국 엔비디아가 다 벌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엔 승자 하나 나올 때까지 치킨 게임은 좀 계속될 것 같다라고 예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까지 짚어주셨고요. 코닥의 저주란 용어도 하나 잘 배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거리를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죠. 이인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고민 역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본격적인 내용 살펴볼 텐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린 내용은요,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함께 저희 연기 들어보시죠. 네. 결혼한 지 23년 된 전업주부입니다. 해외 출장을 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와 불쑥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 나 더는 지겨워서 당신이랑 못 살겠다. 그만하자. 아니, 출장 잘 다녀와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당신도 나랑 같이 사는 거 징글징글하다며. 헤어지자고.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화가 나서 이혼 서류를 찢어버렸고 남편은 집에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바람을 피웠더군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그런데 남편의 적방하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지? 가정법원에서 등기 왔는데 이거 뭐야?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집을 나간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황당했습니다.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도 자리를 비웠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예전에 남편에게 받아놨던 각서가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사업을 핑계로 음주와 외박을 밥 먹듯이 하던 남편. 고3인 아이와 편찮으신 시어머니까지 챙기느라 제가 정신없는 사이에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당신 일해서 집에 안 들어왔어? 내가 당신 어머니 병수발 듣는 동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아니, 그냥 딱 한 번 그래서 딱 한 번 다 정리했다고 깨끗하게. 이제 안 그런다니까 좀 믿어봐. 뭐 내가 각서라도 쓸까? 그래, 각서 써! 한 번만 더 그러면 위자료 10억. 재산 분할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해. 그래. 당신 하겠다고 그래. 그래, 각서. 자, 쓴다. 남편은 늦은 귀가, 외박, 음주, 외도 사실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또 외박과 외도를 하면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도 배우자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자, 썼다. 서명. 됐냐? 됐지? 남편은 정말 각서를 썼고 주변에서 공증을 받아놓는 게 어떠냐고 해서 공증까지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던 남편에게 그때 쓴 각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그제야 연락이 오더라고요. 야, 이거 각서 기억도 안 나는 거 이걸로 뭐 어쩌자고? 나도 이제 절대 안 참아. 이혼하고 당신이 쓴 각서대로 위자료 주고 재산 분할도 해. 바람 펴놓고 오히려 이혼 소송을 건 남편. 결혼 생활 중에 썼던 각서가 이혼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착한 남편이라서 이렇게 연기가 오늘은 좀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서툴렀어요. 네, 자, 결혼 20년이 넘은 5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자, 결혼 생활 사연을 들어보면 이혼을 요구해야 되는 건 부인 같은데 오히려 남편이 이혼하자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적반하장이죠. 이제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이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50대 후반인데요.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이제 집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남편은 이제 그냥 잠에 그냥 자버리고 주무셨어요. 근데 띵동 이제 문자가 와서 아내가 뭐지 딱 보니까 오빠 잘 들어갔어요. 하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날 남편한테 이거 뭐냐 했더니 이거 스팸 문자라고. 이거 뭐 영업상 뭐 술집에서 보낸 거라고 해서 아, 그러냐? 그러면 각서 쓰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그래서 남편이 각서 쓰고 이제 그냥 무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한참 후에 몇 달 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출장도 잦아지고 외박도 잦아졌는데 갑자기 집에 이렇게 이혼 소장을 이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람을 피웠다가 각서를 한번 썼었고 이번에 또 다시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이 이 본인이 과거에 쓴 각서 내용대로 위자료, 재산 분할 모두 각오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각오했겠죠. 네. 근데 남편은 이 각서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각서를 몇 번 썼는데 그 자체는 이제 잊어버리고 효력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소송을 하면서 본인이 이혼 소송하니까 충분히 받아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혼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법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각서 효력이 궁금해요. 부부끼리 뭐 쓰는 거는 뭐 효력이 없다 이런 말도 좀 온라인에 돌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사실 예전에는 효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민법에 부부간의 그러니까 각서도 계약의 일종이거든요. 부부간의 계약은 일방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부부간에는. 그러니까 각서를 그냥 써놓고 나중에 이혼 소송 같은 걸 했을 때 나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각서의 효력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아예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계약
각서도 일반인 간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뭐 취소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뭐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맞습니다.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럼 남편이 법정에서 뭐 아내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다, 아니면 술김에 썼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네. 상대방 뭐 남편이나 아내나 이제 모르니까. 각서를 내면은 이거는 본인의 그 진의에 의해 쓴 게 아니라 상대방이 협박을 한 겁니다. 네네.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뭐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겁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항변은 그 입증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내가 협박당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아내나 뭐 남편이 뭐 아주 강압적으로 한 거를 입증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각서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내가 그 각서 쓴 거 자체를 아예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각서에 보면은 이 각서에 술 취해서 쓴 거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서는 제출하면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중간 결론을 내면 지금 사례자가 공증을 받아서 보관까지 잘하고 있던 각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효력이 있다면 그럼 이 각서 내용대로 위자료 10억 받고 재산 분할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 재산이 100억이 넘으면 뭐 10억 원 위자료나 재산 분할 인정될 수 있겠죠. 네네. 근데 본인 총 재산이 1억 원인데 10억 원 주겠다? 그런 거는 사실 인정되기 힘들어요. 이전에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서도 이제 그 남편분이 잘못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내분이 각서를 받았는데 15억을 주겠다고 각서를 받았어요. 근데 실제 소송 갔는데 15억은 너무 과하다고 해서 1억 원으로 감액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위자료가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게 뭐 1,000에서 3,000 정도인데 10억이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좀 이제 감경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럴 수는 있습니다. 재산 분할이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고 아내가 기여한 게 많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주겠다. 그렇게 쓰면 또 효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혼 소송만에 가면요, 이런 각서가 있으면 재판부가 나중에 뭐라 그러죠? 뭐 조정 같은 거 할 때 재산 분할할 때 좀 각서가 조금 뭐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각서가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각서나 뭐 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진지하게 이제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할 때 아주 유력한 이제 참고 자료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혼 소송을 할 때 상대방이 이혼을 이제 원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사건과 같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데 이혼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각서가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서는 잘 보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하자는 걸 부인이 거절했고 이혼 소장을 받은 상황인데 여기서 그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협의혼 할 때는 이 각서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협의혼 할 때는 본인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재산 분할이라든지 위자료 같은 거를 이제 각서나 이제 합의서 형식으로 작성하면 거의 그대로 효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협의혼이 진행되다가 협의혼이 안 되고 이제 재판까지 갈 경우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합의서는 참고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다. 그리고 또 실생활에서 궁금한 게 이런 뭐 각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공증이 항상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근데 공증을 안 받으면 그러면 효력이 없는 건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한데 공증 어떻게 해요? 뭐 공증이라는 것은 이제 변호사가 이 사람들이 각서를 쓴 게 맞다. 그거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공증을 안 받아도 제대로만 쓰면 효력이 있어요. 당사자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고 뭐 이제 도장을 찍으면 효력이 있는데 도장도 주의하게 막 도장을 찍으면 좀 안 좋고요. 가급적이면 인감 도장이나 지장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들어보면 부부 사이에 작성한 거의 대부분의 각서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민법 아까 법률이 좀 바뀌었으니까 최근에. 네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꼭 이런 뭐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뭐 재산 얼마 주겠다 이거 말고도요. 일상생활에서 각서를 많이 쓰니까 각서 이렇게 써라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추상적으로 쓰면 안 돼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잘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외박을 하지 않겠다. 외박을 할 경우에는 외박 한 번 할 때마다 위자료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진지하게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재산 분할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 인적사항을 쓰시고 서명보다는 날인도 인감도장이나 지장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인감도장보다는 지장. 그러면은 자필로 꼭 써야 되나요? 컴퓨터로 이렇게 쳐도 되나요? 컴퓨터로 쳐도 됩니다.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치지 않고 이제 본인의 손으로 써야 되는데 각서나 합의서 같은 경우에 컴퓨터로 쓰시되 다만 마지막에 인적사항 있잖아요. 이름하고 주소, 그다음에 이제 본인 서명 같은 경우는 직접 하셔야겠죠. 이름 컴퓨터로 쳐도 되지만 본문을 쳐도 되지만 그리고 자세하게 쓰는 게 좋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름 주소, 그리고 날인 같은 거 날인 같은 거 손으로 수기로 직접. 하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리고
공증은 제대로만 쓰면 사실 필요는 없지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여유가 있고 하면 공증 받아서 전문가 받는 게 좋을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각서 내용이 중요한데요. 너무 불공정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남편이 아내가 이혼을 원하니까 그럼 재산 하나도 갖지 마. 양육비도 요구하지 마.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민법의 선량한 풍속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불공정한 내용이 안 되고 정당한 내용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양육비 안 주고 이런 누가 봐도 좀 비상식적으로 그렇죠. 보이는 상식적으로 안 보이는 그런 내용은 쓰면 오히려 효력이 없어진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사실 이런 각서를 쓸 일이 없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또 살다 보면 그러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상클 상담소 부부 사이의 각서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날도 잠깐 쌀쌀해지겠는데요. 현재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구름대가 벌써 중부 곳곳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밤에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내일까지도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해안과 제주에 최고 30mm, 전남과 경남에 5에서 1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1mm 미만으로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의 양이 적다 보니 건조특보가 계속 유지되겠고요. 꽤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남부 내륙은 일부 해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 소식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시거리가 매우 짧겠고요. 대기순환이 원활해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현재 서울, 전주 12도, 대구 8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창원이 12도에 그치겠습니다. 토요일에 전남과 경남, 제주는 또 한 번 비를 맞이하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다시 차츰 올라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봄비, 중부지방 건조특보가 해제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네, 비 덕분인지 봄 날씨 치고는 날씨가 꽤 쌀쌀하게 느껴지니까요. 네. 어제보다 겉옷 좀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네, 상암로 클래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저희는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할까요? 오늘도 상클하세요!